제35장 백후아가 없는 공주는 삶의 의욕을 잃다. 이렇게 해서 네카야 공주는 스스로를 용납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부정한 행동을 했다는 의식이 동반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어떤 불행이나 재난도 견딜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공주는 격심한 슬픔의 고통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대신 말없는 우수와 고요한 침울 속에 빠져들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녀는 백호아가 했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회상하면서 앉아 있었고, 백호아가 아꼈던 물건들을 우연하고 하찮은 것들까지 모두 조심스럽게 보관하여 소중히 간직해 두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백호아와 함께했던 소소한 일이나 의미 없는 대화 따위를 되새겨 보곤 했다. 백호아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녀를 그리워하는 공주의 마음속에는 백호아의 취향이 나날의 삶을 지배하는 법칙으로 소중히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공주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이럴 땐 백호아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조언을 했을까 하는 것밖에 없었다. 공주의 시중을 드는 여인네들은 공주의 진짜 신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공주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늘 조심스럽고 삼가는 태도를 취해야 했다. 공주는 호기심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세상을 관찰하며 이런저런 생각들을 탐문해보고 싶은 마음이 거의 들지 않았다. 그런 것들에 대해 그때그때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탓이었다. 라셀라스는 처음 얼마 동안 공주를 위로해주고자 애쓰다가 이어서 공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노력했다. 그는 음악가들을 고용하기도 했는데 공주는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예술의 대가들을 불러다가 공주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가르쳐 보려고도 했지만 그들은 방문할 때마다 매번 전번에 했던 수업 내용을 다시 되풀이해야 했다. 공주는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과 뛰어난 것에 대한 성취욕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겨우 억지로 그녀의 마음을 다른 데에 쏠리게끔 했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 그녀의 마음은 항상 잃어버린 친구에게 되돌아가 그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공주는 매일 아침 이물락에게 새로이 수소문을 해보라는 간곡한 분부를 내렸으며 또 매일 밤마다 백호아 소식이 혹시 없었는지 꼭 물어보았다. 이물락은 공주가 바라는 대답을 해줄 수 없어서 점점 공주 앞에 나오기를 꺼려했다. 공주는 그렇게 주저하는 이물락의 태도를 알아채고는 자기를 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말했다. 이물락 선생, 내가 안달을 내며 초조해 한다고 해서 그것을 선생께 대한 노여움으로 잘못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백호아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내가 불만스러워한다고 해서 그것을 선생이 태만하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도 없기 바랍니다. 선생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결코 유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불행한 사람과 접촉하여 그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의 불평과 추념을 듣는다는 것은 불행한 사람에게나 행복한 사람에게나 다 같이 피곤한 일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잠시 동안 뿐인데 그 짧은 환희의 햇살을 다른 사람의 슬픈 먹구름으로 어둡게 덮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어요? 또한 자기가 짊어진 불행의 무게도 버거워 힘들게 버둥대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불행까지 더하여 짊어지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이 네카야의 슬픈 한숨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행복을 찾는 나의 노력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온갖 아첨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등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독한 은둔의 삶 속에 몸을 숨긴 채 아무것도 개의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일만 힘쓰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소박하고 깨끗한 일들을 한결같이 수행하는 가운데 규칙과 절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며 그러다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이 정화된 순수한 마음이 되어 마침내 모든 인간이 시시각각 향해 가고 있는 저 영혼의 세계로 귀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건대 그곳에서 백호아와 다시 만나 영원한 우정을 누릴 것입니다. 이에 이물락이 말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심으로 마음을 얽매어 버리는 일은 하지 마옵소서. 또한
고난과 불행을 일부러 자초하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지 마옵소서. 은둔 생활이란 어떤 경우든 늘 변함없이 고단하고 힘든 것인데 백후아에 대한 생각이 잊혀지고 나면 그것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즐거움을 상실했다고 해서 나머지 즐거움을 모두 물리쳐 버리는 것은 결코 타당한 처사라 할 수 없습니다. 공주가 대답했다. 백후아를 잃어버린 지금 나에겐 물리칠 것이든 붙잡을 것이든 그 어떤 즐거움도 전혀 남아있지 않답니다. 사랑하고 신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겐 행복의 근원적인 소인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다만 얼마라도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부와 지식과 선량한 덕의 결합으로 생기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부는 그것을 남에게 베풀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지식 역시 남에게 전달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다시 말해 그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나에겐 이제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기뻐할 대상이 아무도 없답니다. 오직 선량한 덕에 의해서만 우리는 상대가 없이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은둔 생활을 통해 이 선량한 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물락이 대답했다. 고독한 은둔의 삶을 통해 과연 선량한 덕이 어느 정도나 실행될 수 있을지 또는 얼마나 높이 함량될 수 있을지는 지금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 경건한 은자가 했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백후와 아가씨에 대한 기억이 공주님의 생각에서 사라지고 나면 공주님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네카야가 말했다. 사랑하는 백후와의 너그럽고 친솔한 마음씨와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충직하고 과묵한 행실을 나는 언제까지나 점점 더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악덕과 어리석음을 만나보게 될수록 말입니다. 이물락이 말했다. 갑작스런 재난으로 충격에 휩싸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세상이 막 창조되었을 때 처음 살았던 인간들의 마음 상태와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은 어두운 밤이 처음 찾아왔을 때 밝은 낮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슬픔의 먹구름이 몰려와 우리 머리 위를 뒤덮을 때 우리는 그 먹구름 너머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그 먹구름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곤 하지요. 하지만 어두운 밤에 뒤이어 밝은 새날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슬픔의 암흑이 아무리 길어도 회복과 위안의 새벽빛은 틀림없이 밝아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안을 받을 수 없도록 스스로를 차단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날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자신들의 눈을 빼버리려 했던 태초의 미개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셈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몸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움직임에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또 무언가를 새로 획득하지요. 혹 단번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그 경우 몸이든 마음이든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력의 원천이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치유의 수단은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법이지요. 한편 우리의 마음은 눈과 같기도 해서 대상과의 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즉 세월의 물결을 따라 흘러갈 때 우리 뒤로 멀어져 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작아 보이며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항상 점점 크게 보이기 마련이지요. 부디 삶의 흐름을 정지시키지 마옵소서.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그것은 진창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다시 몸을 맡기시옵소서. 백호와는 차츰 잊혀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총애할 만한 다른 사람이 공주님 앞에 나타나거나 여러 사람과 두루 교제하며 대화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요령이 생기거나 할 것입니다. 라셀라스 왕자도 거들었다. 적어도 가능한 모든 방책을 다 시도해 볼 때까지는 희망을 버리지 마라. 너의 불행한 시녀를 찾는 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만약 너가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결심 같은 것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더 기다리겠다고 약속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백화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네카야는 이를 온당한 요구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오빠 라셀라스에게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라셀라스는 이물락의 충고에 따라 그런 약속을 한 것이었다.
이물락은 사실 백호와를 다시 찾으리라고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때쯤 공주가 수도원에 들어가 버리겠다는 위험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 제36장 아직 잊혀지지 않는 백호와 슬픔의 변화 과정. 공주는 사랑하는 시녀를 찾기 위한 가능한 방법이 하나도 빠짐없이 시도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세상을 버리고 은둔할 생각을 일단 접었다. 그러자 그녀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일상적인 일과 오락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혀 뜻한 바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슬픔이 멎은 것을 무의식 중에 즐거워하게 되었다. 공주는 백호와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아직 결심을 굳게 하고 있었는데도 때때로 백호와에 대한 기억에서 마음을 멀리 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화를 내곤 했다. 그리하여 공주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백호와의 훌륭한 점과 다정한 성품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정해진 시간이 되면 늘 자리를 피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 눈이 붓고 안색이 흐려진 채 돌아왔다. 하지만 공주는 점차 해이해져서 뭐든지 중요하거나 긴급한 일이 생기면 그날의 애도 시간을 뒤로 미루곤 했다. 그러더니 곧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까지도 핑계를 삼기 시작했고 때때로 아예 잊어버리기까지 했다. 그만큼 그 시간을 사실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었던 것인데 그러다가 결국 그녀는 정기적인 그 애도의 의무를 아예 완전히 벗어던져 버리기에 이르렀다. 물론 그렇다고 백호와에 대한 공주의 진실한 사랑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백호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때가 수없이 많았으며 내밀한 우정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로 인해 백호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 때도 수없이 많았다. 그래서 공주는 이물락에게 백호와에 대한 탐문을 결코 단념하지 말고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 그녀를 계속 찾아보라고 간청했다. 적어도 찾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는 위안이나마 얻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말했다. 행복의 추구를 통해 우리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처한 삶의 조건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오직 행복 그 자체가 바로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밖에 없는데 말이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소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쓴단 말인가? 나는 이제부터 아무리 훌륭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바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주지 않을 것이야. 백호와로 인해 경험한 고통을 또다시 겪는 일이 없도록 말이야. 제37장 공주는 백호와의 소식을 듣다. 그렇게 7달이 지났을 때였다. 공주가 은둔을 미루기로 약속했던 날 파견되었던 심부름꾼 중 한 사람이 돌아왔다. 그런데 그는 수없이 많은 곳을 아무 성과 없이 수소문하며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누비아는 나일강 유역에서 홍해 연안까지 걸쳐 존재했던 아프리카 북동부의 고대 왕국입니다. 누비아의 국경지방에서 백호와의 소식을 알아냈다. 그에 따르면 백호와는 이집트의 변경 끝에 요새와 같은 성체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 한 아랍인 두목에게 잡혀 있다는 것이었다. 그 아랍인 두목은 약탈을 통해 재물을 모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황금 200온스는 약 6.2kg에 해당하는 무게, 굉장히 많은 황금이네요. 황금 200온스를 받는다면 백호와를 그녀의 두 몸종과 함께 기꺼이 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했다. 몸값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주는 사랑하는 시녀가 살아있으며 또 그렇게 얼마 안 되는 몸값을 주고 쉽게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한없이 기뻐했다. 그녀는 백호와와 자신의 행복을 한순간이라도 늦추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아랍인이 요구한 금액을 당장 그 심부름꾼에게 쥐어보내라고 오빠 라셀라스에게 간청했다. 라셀라스는 먼저 이물락과 상의를 했는데 이물락은 백호와의 소식을 전한 사람의 진실성에 대해 그다지 확신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랍인 두목을 신용하는 것에는 더욱더 의심을 품었는데 잘 따져보지 않고 너무 쉽게 그를 신뢰하면 그는 돈과 포로를 다 소나기에 넣은 채 아무도 놓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물락은 왕자 일행이 아랍인 두목의 관할 구역으로 직접 들어가 그의 영향력 안에 놓이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했으며 그렇다고 그 비적 두목이 총독의 군인들에게 붙잡힐지도 모르는 하류의 저지대 지방으로 내려와 자신을 드러내 놓을 리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대가 서로 믿지 못하는 경우 협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물락은 얼마 동안 깊이 생각해 보더니 심부름꾼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즉 말을 탄 무사 10명이 백화를 인도하여 상류 고지대 지방의 사막에 위치한 성 안토니오 수도원으로 온다면 이 안토니오 수도원은 이집트의 은둔자로 기독교 수도원 제도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안토니오가 성 안토니오 수도원으로 온다면 이쪽에서도 10명의 말탄 사람들이 나가 그녀를 맞이하고 몸값을 지불해 줄 것이라는 제안을 전하라고 했다. 아랍인 두목이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으므로 왕자 일행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즉시 수도원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물락은 소식을 전한 그 심부름꾼을 데리고 아랍인 두목의 요새를 향해 갔다. 라셀라스도 함께 가고자 했지만 공주와 이물락 모두가 반대하여 가지 못했다. 아랍인 두목은 자기 민족의 관습에 따라 그의 지배 구역으로 스스로 들어온 이물락 일행을 세심한 환대의 법을 지켜서 잘 대접한 뒤 돌려보냈다. 그리고 며칠 만에 페쿠아와 그녀의 몸종들을 편한 여행길로 인도해 지정된 장소로 데리고 왔다. 그곳에서 그는 약정된 몸값을 받고 페쿠아를 풀어주었는데 아주 정중한 예의를 차려 그녀를 친구들에게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약탈이나 습격을 당한 위협이 전혀 없는 곳까지 카이로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다. 공주와 시녀 페쿠아는 기쁨으로 감격하여 서로를 꼭 부둥켜 안은 채 한동안 할 말을 잃고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다가 함께 밖으로 나가 사랑이 넘치는 둘만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런 다음 서로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회포를 풀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두 사람은 수도원의 식당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수도원장과 그의 동료 수도승이 함께 있는 가운데 라셀라스 왕자는 페쿠아에게 그동안 겪은 모험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제38장 시녀 페쿠아의 모험담. 페쿠아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제가 끌려갔는지에 대해서는 하인들이 다 말씀을 드렸겠지요. 갑작스럽게 일을 당한 탓에 저는 그저 놀라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두려움이나 슬픔 같은 격정에 휩싸여 떨기보다 오히려 넋을 잃은 채 멍한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터키인들의 추격을 받는 동안 도적대들이 우리를 끌고 무서운 속도로 맹렬하게 달아나는 바람에 저는 더욱 얼이 빠지고 말았죠. 터키인들은 곧 우리들을 쫓아오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랍인 도적들을 두려워하여 사실은 그냥 위협하며 쫓는 신용만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자 아랍인들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급박하고 격렬했던 외부의 소란이 가라앉자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도적의 무리는 상쾌한 풀밭 가운데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어느 샘터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를 말에서 내려놓고는 음식물을 꺼내 함께 먹으면서 우리에게도 들라고 권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제 하녀들이 그들에게서 멀어 떨어진 곳에 우리끼리 앉도록 허락했는데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든가 반대로 모욕적인 행동을 하려 한다든가 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제가 당한 불행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하녀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는데 혹 무슨 구원이라도 기대하는 듯 이따금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으며 또한 대체 우리가 어디로 잡혀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어디서부터 구원의 희망을 끌어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추측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적들과 야만인들의 손에 잡힌 것이었고 따라서 저들이 정의롭지는 못하더라도 자비심만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나 아니면 저들이 자신의 강한 욕망이나 잔인한 충동을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을 참지 않을까 하는 기대 따위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녀들에게 키스해주면서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들에게 무리한 대접을 받지 않고 있으며
또 일단 추격당할 가능성이 없는 곳까지 온 이상 그들이 우리 생명을 해칠 위험은 없는 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 우리를 말에 태우려고 했을 때 제 하녀들은 제 곁에 바짝 달라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우리는 사람도 다니지 않고 길도 없는 지역을 통해 계속 이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달빛을 받으며 어느 산 중턱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도적들의 자녀부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천막을 치고 불을 피웠으며 그들의 두목은 부하 군속들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천막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원정에 나선 남편들을 따라 함께 온 여인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마련하여 우리 앞에 차려놓았는데 저는 제 식욕에 이끌리기보다는 화녀들을 복두다 줄이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그들은 양탄자를 펴서 쉴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했던지라 저는 잠을 통해 자연이 인간에게 거의 언제나 허락해주는 그 고통의 감면을 얻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하녀들에게 옷을 벗기라고 명을 내렸는데 생각컨대 제가 그렇게 높은 시중을 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 여인네들은 아주 유심히 주목하여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외투가 벗겨지자 그 아래로 드러난 제 옷의 화려함에 놀라워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그들 중 한 사람은 제 옷에 놓인 자수를 조심스럽게 만져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는 밖으로 나갔는데 얼마 안 되어 지체와 근위가 높은 듯이 보이는 다른 여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함께 온 여자는 들어오던 꼴로 먼저 정중히 예를 갖춰 인사를 하고 나서 곧 제 손을 잡고 좀 더 좋은 양탄자가 깔린 약간 작은 천막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하녀들과 함께 조용히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풀밭에 앉아 있을 때 도적대의 두목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아주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귀하신 아가씨여, 나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행운을 얻은 듯 하나이다. 우리 여인네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막사에 모시고 있는 분은 바로 공주님이라 하더이다. 저는 곧 답하기를 나으리, 그건 나으리의 여인들이 잘못 보고 아린 것입니다. 나는 공주가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 곧 이 나라를 떠날 계획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영원히 사로잡히게 된 불행한 여인일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아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고 또 어디서 왔든지 간에 당신과 당신의 하인이 입고 있는 옷으로 보아 당신은 분명 지체가 높고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임에 틀림없소. 따라서 당신은 자신의 몸값을 아주 쉽게 마련해 낼 수 있을 테니 당신이 영원히 포로가 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겠소? 내가 침략과 약탈을 행하는 목적은 바로 나의 부를 늘리기 위한 것. 아니 좀 더 제대로 말한다면 공물을 거두어 드리기 위한 것이요. 아프리카 대륙의 이쪽 지역은 본래 우리 이스마엘의 자손들, 아랍인들은 이 설명이 있습니다.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이 첩 하갈에서 낳은 서자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여겨진다. 창세기 16장과 21장을 참조했다고 그러네요. 본래 우리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물려받은 땅으로 당연히 우리가 그 주인인데 후대의 침략자들과 천한 이방의 폭군들이 그것을 빼앗아 차지해버렸어. 따라서 우리는 박탈당한 우리의 정당한 몫을 칼로라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요. 격렬한 전쟁에서는 대상을 가려가며 싸울 수가 없는 법이라 죄를 범한 권력의 무리를 향해 지켜든 창칼이 때로는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떨어지기도 한다오. 그런 일이 바로 어제 나한테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랍 두목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것으로 늘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 법이요. 적개심으로 가득 찬 눈길에 존경이나 연민이 들어설 수 있다면 당신과 같이 훌륭한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고난과 불행의 사자가 던지는 올가미에는 선한 사람이나 사악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하찮은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걸려들기 마련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오. 나는 사막을 떠도는 무도하고 잔인한 비적대와는 다른 사람이요. 문명사회의 관례를 나는 잘 알고 있어. 따라서 나는 당신의 몸값을 곧 정한 뒤 당신의 심부름꾼에게 통행증을 주어 보낼 것이요. 그리고 약정한 바를 정확히 엄수해서 이행할 것이요. 공주님께서도 쉽게 믿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아랍 두목의 그러한 정중한 은행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를 지배하는 욕망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이제 저의 처지를 좀 덜 위험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님께서는 이 페쿠아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액수도 많게 여기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에게 저를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후위를 결코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약속하는 한편 평범한 신분의 신의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몸값이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지만 저를 공주로서 값을 매기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얼마나 요구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는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갔습니다. 이후 곧바로 아랍 여인네들이 내 주위로 모여들었는데 서로 남보다 좀 더 제 시중을 들며 호감을 사려고 다투었으며 심지어 제 하녀들에게까지도 정중하게 시중을 들어주었습니다. 짧게 지속되는 여행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넷째 날이 되었을 때 아랍인 두목은 제 몸값이 황금 200온스는 되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고 나아가 그가 저와 하녀들을 훌륭하게 대우해 준다면 50온스를 더 얹어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황금의 위력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바로 그들 도적무리의 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가야 할 여정은 제가 요구하는 대로 길든지 짧든지 정해졌으며 제가 쉬고자 택하는 곳이 바로 천막을 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낙타를 비롯하여 여행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이 주어졌고 제 시녀들은 늘 제 곁에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유목민족의 풍속을 관찰하기도 하고 또 먼 과거의 어느 시대에 이 황폐한 고장들을 화려하게 덮고 있었을 고대의 건축물 유적을 구경하기도 하면서 여행길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랍인 두목은 학식과 소양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별자리나 나침판을 보고 길의 방향을 인도할 수 있었으며 일정하지 않게 떠돌아다니는 원정길 가운데서도 여행자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큰 곳들을 눈여겨보며 잘 기억해 두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고대의 건축물들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언제나 인적이 드물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고 말해 주었는데 어떤 나라가 본래의 번창하던 모습을 잃고 쇠하게 될 때 그곳에 사는 사람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폐허는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즉 채석장보다 성벽에서 돌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궁궐과 사원을 마구 허물어 거기에서 나온 화강암이나 반암 등으로 가축 우리나 오두막 따위를 지어낼 게 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39장 계속되는 페쿠아의 모험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몇 주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이동했습니다. 그것이 아랍인 두목의 주장대로 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제가 의심하는 대로 그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무룩해하고 운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처지인지라 저는 차라리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제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네카야 공주님 곁에 가 있었으므로 낮에 아무리 즐거운 기분이었다 해도 밤이면 복받치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모든 걱정을 주인인 저에게 내맡겨 버린 제 하녀들은 제가 정중하게 대우받는 것을 본 순간부터 안심을 하더니 피곤을 잊게 해주는 이런저런 즐거움에 그때그때 마음을 맡긴 채 아무 근심이나 슬픔 없이 편안히 지냈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자 저는 마음이 놓였고 또 그들이 그렇게 저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기운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랍인 두목이 여기저기 침략하며 돌아다니는 것이 단지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의 처지는 두려워할 게 상당 부분 없어졌습니다. 탐욕이란 단순하고 다루기 쉬운 악덕이니까요. 인간의 다른 과도한 심리적 특질은 사람의 성향이 각기 다른 만큼 그 작용 양상도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래서 가령 어느 한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의 경우 그의 호감을 사는 데는 언제나 하나의 확실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지요. 즉, 돈만 가져다 주어라. 그러면 그는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아랍인 두목의 본거지에 도착했습니다. 나일강의 한 섬에 있는 튼튼하고 넓은 석조 저택이었는데 그 섬의 위치는 남회기선 아래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아가씨, 아랍인 두목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여행을 마치고 몇 주일간 이곳에서 쉬게 될 것이요. 그대 자신을 이곳 주인이나 다름없이 여기고 편히 지내도록 하시오. 나의 직업은 전쟁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외딴 곳, 즉 적이 예상할 수 없게 곧바로 치고 나갈 수 있고 또 추적을 따돌리고 숨어 들어오기가 쉬운 이곳을 내 본거지로 정했어. 그대는 이제 안전하게 편히 쉬어도 되오. 여기는 즐거움 같은 것이 거의 없지만 위험도 전혀 없는 곳이오. 그렇게 말한 다음 그는 저를 안채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제일 화려한 소파에 앉히더니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던 여인네들은 처음엔 저를 경쟁자로 여겼는지 저를 악의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그저 몸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억류되어 있는 지체 높은 아가씨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저에게 아첨과 공경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속한 석방에 대한 언약을 새롭게 받고 저는 다시금 안심을 하였고 이어 며칠 동안 그곳의 색다른 풍광을 구경하며 초조함을 잊었습니다. 성체의 모퉁이에 있는 탑에서는 그 고장이 멀리까지 내려다 보였는데 이리저리 굽이쳐 흐르는 강물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낮 동안 저는 이곳저곳 자리를 옮겨다니며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는 화려한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또한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많은 것들을 볼 수도 있었는데 가령 악어와 하마 같은 것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지역에서 흔히 보였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저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종종 무서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너와 트리톤은 반인 반어의 해신이랍니다. 저는 한동안 이너와 트리톤도 구경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습니다. 인물학 선생에게 듣기로는 유럽인 여행자들이 나일강에서 그것들을 목격했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랍인 두목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런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저를 보고 웃어댔습니다. 아랍인 두목은 밤이 되면 항상 저를 데리고 천체 관측을 위해 따로 마련된 망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에게 별들의 이름과 항로 등을 가르쳐 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그런 공부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주의 깊게 듣는 것처럼 보여야 했는데 자신의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저를 가르치려는 그 두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언제나 똑같은 것들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곳 생활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할 일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라보다가 저녁에 실증이 나서 발길을 돌렸던 것들을 아침에 나가 또 바라보아야 하는 생활이 지겨워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마침내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차라리 별이라도 관찰하는 게 낫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생각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이 제가 하늘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줄로 생각할 때 제 생각은 네카야 공주님에게로 달려가 있기가 일쑤였습니다. 얼마 후 곧 아랍인 두목이 또 다른 원정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러자 저의 유일한 즐거움은 하녀들과 마주 앉아 우리가 잡혀오게 된 사건과 우리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 모두 함께 느끼게 될 행복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때 공주가 말했다. 그 아랍인 두목의 성체에는 여인네들도 있다 했거늘 왜 그 여자들을 벗으로 삼아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의 소일거리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곳에서도 여자들은 일거리나 놀이를 찾아서 지냈을 텐데
왜 너 혼자만 부질없이 우울증으로 마음을 갉아먹히며 앉아 있었더란 말이냐. 또 그곳 여자들은 평생토록 그런 처지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운명이었건만 어찌하여 너는 겨우 몇 달 동안을 참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냐? 백호아가 대답했다. 그 여자들의 소용거리라는 것들은 대개 어린아이 장난 같은 것들 뿐이어서 성숙된 정신작용에 길들이는 사람한테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들이 즐겨하는 놀이를 그저 감각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따라할 수 있었지요. 따라서 그럴 때면 제 정신 능력은 공주님께서 계신 카이로로 날아가곤 했습니다. 그 여자들은 이방저방 뛰어 돌아다니곤 했는데 그것은 새가 새장 안에서 철망의 이쪽 저쪽으로 깡총대며 옮겨다니는 모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또 춤을 추기도 했는데 이건 역시 그저 춤추는 동작 그 자체를 위한 것으로 어린 양들이 목장에서 까불며 뛰노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그중 하나가 다친 척해서는 나머지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몸을 숨겨서 다른 사람이 찾아다니게 만들거나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 가끔은 강물에 떠다니는 자그마한 물새 따위를 바라보거나 구름이 하늘에서 흩어지며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더듬어 보는 데 시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업으로 삼아 하는 일이란 그저 바느질 뿐이었는데 저와 제 하녀들은 이따금씩 함께 바느질을 하며 그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 마음은 손가락 끝을 벗어나 멀리 달아나기 십상이었고 또 능히 짐작하시다시피 포로가 되어 공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처지에 비단 꽃무늬 자수 따위가 위안을 줄 리 만무했습니다. 한편 그 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별로 즐거움 같은 것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들한테서 이야기다운 화제를 기대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좁고 외딴 그곳에 갇혀 살았기 때문이지요. 어떤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법인데 그들에게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을 줄 몰랐으니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것들 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으며 그들의 옷가지나 음식 따위 말고는 이름을 알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보다 나은 능력과 신분을 지닌 저는 자주 그들의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만약 서로에 대한 그들 각각의 불평이 조금이라도 들을 만한 것이었다면 저는 그들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지루하게 붙잡혀 있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적개심을 품게 된 동기라는 것들이 너무나 사소해서 저는 그들이 사연을 이야기할 때마다 즉시 말을 중단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셀라스 왕자가 말했다. 페쿠아 너는 그 아랍인 두목이란 자를 보통 이상의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묘사했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그토록 어리석은 여자들 뿐인 후궁들로부터 만족이나 기쁨을 찾고자 할 수 있단 말이냐? 그 여자들이 혹 절세 미인이라도 되느냐? 그 여자들에게 미모가 없지는 않사옵니다. 페쿠아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무미건조하고 천박한 백침이어서 발랄한 생기나 고상함 또는 활기찬 사고력이나 품위 있는 특성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인 두목 같은 사람에게 그런 아름다움은 그저 흔연히 꺾었다가 아무렇게나 내버리는 한 송이 꽃과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그런 여자들 사이에서 어떤 기쁨을 얻든 그것은 분명 친밀한 우정이나 교제의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의 주변에서 놀고 있을 때 그는 무관심하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으며 그들이 경쟁하면서 그의 호감을 얻고자 애쓸 때 그는 가끔 실증난다는 듯이 그들을 외면해버리곤 했습니다. 아는 게 없었으므로 그들의 이야기에는 삶의 지루함을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남자가 오직 그 두목밖에 없었으므로 그들의 애정이나 애정 표시는 그에게 자부심이나 고마움 같은 것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남자도 본 적이 없는 여자의 미소를 받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되어 우쭐해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는 또한 여자들이 보이는 그 호감에 대해서도 별로 고맙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호감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 결코 알 수 없었을 뿐더러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쟁하는 다른 여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종종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그가 베풀고 또 그 여자들이 받았던 것은 사실 남아도는 여분의 시간을 적당히 나누어 심실풀이로 상대해 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자신이 경멸하는 어떤 대상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보잘것없는 사랑, 즉 그 어떤 기대나 염려 또는 환희나 슬픔 등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찮은 사랑이었습니다. 백호 아가씨여, 그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여겨야 할 것이요. 이물락이 말했다. 이렇게 쉽게 풀려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요. 지적 욕구로 가득 찬 사람이 그토록 정신적으로 굶주린 상태에서 백호와 그대와 나누는 대화의 향연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요. 백호아가 대답했다. 제가 보기에도 그는 얼마 동안 그 점에 대해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가 카이로로 심부름꾼을 빨리 보내달라는 청을 할 때마다 무언가 지체할 구실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의 처소에 붙들려 있는 동안 그는 근처의 이웃나라들로 여러 차례 원정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의 약탈이 그가 바라는 만큼 성과를 올렸더라면 그는 저의 반환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원정에서 돌아오면 그는 언제나 정중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 자신의 몸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문 관측 결과를 즐겁게 들어주기도 하면서 별에 대한 저희 지식을 향상시켜 주고자 애썼습니다. 저는 공주님께 쓴 제 편지들을 어서 보내달라고 그에게 끈덕지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자신의 명예와 진실성을 걸고 꼭 그러겠노라고 공언하면서 저를 달랬는데 그러다가 더 이상 점잖게 저의 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되면 부하 무리를 동원해 다시 원정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그곳을 다스리는 일을 저에게 맡겨버린 채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도적인 꾸물거림에 무척 속이 상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다가 제가 영영 잊혀지고 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공주님과 왕자님께서 카이로를 떠나가 버리시고 그리하여 저는 나일강의 한 섬에 갇혀 일생을 마감해야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말입니다. 마침내 저는 희망을 잃고 시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랍인 두목과 상대해주기를 끓였는데 제가 너무 그러자 그는 한동안 저보다 제 하녀들과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되었든 제 하녀가 되었든 그가 우리들 중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은 어느 경우나 똑같이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므로 저는 그와 제 하녀들이 가까워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 걱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명랑함을 어느 정도 회복하자 그는 저에게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나마 제가 불안하게 여겼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두목은 여전히 지체하면서 저희 몸값을 받으러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공주님의 전령이 그를 찾아오는 데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결코 마음을 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받아내리고 일부러 애쓰지는 않던 황금이었지만 일단 그것이 눈앞에서 제한되자 그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목은 즉시 우리를 데리고 이 수도원으로 올 여행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내장 질환의 통증에서 해방된 사람과도 같았지요. 저는 그의 거처에 있는 여자들과 작별 인사를 했는데 그들은 냉랭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저와 헤어졌습니다. 총회하는 시녀의 이야기가 다 끝나자 네카야 공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포옹해 주었다. 그리고 라셀라스 왕자는 페쿠아에게 100온스의 황금을 주었는데 페쿠아는 그것을 전에 그녀가 약속했던 50온스의 보답으로 아랍인 두목에게 선사했다. 제40장 어느 학자에 대한 이야기. 왕자 일행은 카이로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함께 모여 지낼 수 있게 된 것을 몹시 기쁘게 여겨서 어느 누구도 바깥 출입을 별로 하지 않았다. 왕자는 학문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앞으로 학문에 헌신하여 남은 인생을 고독한 학문의 세계 속에서 보낼 작정이라고 이물락에게 선언했다. 이물락이 대답했다. 왕자님께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기 전에 그것에 뒤따를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먼저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벗으로 삼은 채 혼자 나이를 먹어간 사람들과도 대화를 좀 나누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막 이 세상에서 가장 학식이 깊은 천문학자 한 사람의 관측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천체의 현상과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온 정신을 다 바쳐 끝없는 계산과 예측을 수행해온 학자입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몇 명 안 되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추론 결과를 들려주면서 자신이 발견해낸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저는 그의 주목을 받을 만한 박식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오랫동안 한 가지 상황에만 고정되어 다른 것들에 대한 관념을 점차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양한 생각과 유창한 대화 능력을 지닌 사람은 환영받기 마련이지요. 저는 여러 가지 대화로 그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려주는 다양한 여행담을 듣고 미소를 지었으며 별자리 등에 대해 잊고 잠시 동안이나마 이 지상의 세계로 내려올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다시 그가 쉬는 날이 되었을 때 저는 그를 재차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다시 한번 그의 호감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신의 엄격한 규칙을 완화하여 제가 원할 때면 언제라도 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는 항상 무슨 일인가 열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일에서 노연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알고 싶어하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각자의 지식과 생각을 아주 즐겁게 교환했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저에 대한 그의 신뢰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의 심오한 정신을 대할 때마다 늘 새롭게 경탄하는 마음이 되곤 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이해력과 엄청난 기억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의 대화는 정연하고 체계적이며 그의 표현은 명료합니다. 그가 지닌 도덕적 고결함과 자비심은 그의 학식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그는 자신의 조언이나 재산으로 선행을 베풀 기회가 생기면 아무리 연구에 깊이 빠져있고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기꺼이 그것을 중단합니다. 아무리 바쁠 때라도 그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것도 자신의 가장 사적인 거처로까지 맞아들입니다. 그는 왜냐하면 내가 비록 게으름과 쾌락 따위는 배척하고 있지만 자선에 대해서만은 결코 내 집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네. 우리 인간에게 하늘을 관찰하는 일은 시혜로 허락된 것이지만 덕을 실천하는 일은 당위로 명령된 의무라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이겠군요. 공주가 말했다. 저는 점점 더 빈번하게 그를 방문했습니다. 이 문락은 말을 계속 이었다. 그리고 매번 그의 대화에 더 매료되어 갔습니다. 그는 고상하지만 거만함이 없었고 정중하지만 딱딱함이 없었으며 이야기하기를 즐기지만 과시나 허식이 없었습니다. 훌륭하신 공주님,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바로 공주님과 같이 판단하여 그를 인류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 자주 그에게 존경과 축하의 말을 표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무관심하게 듣는 법이 없는 듯한 사람이었지만 단 하나, 바로 그의 삶을 찬미하는 말에 대해서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찬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언제나 그저 막연한 대답만을 건넬 뿐 곧바로 무언가 다른 화제로 대화를 돌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꺼이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즐겁게 해주고자 하는 노력이 오가는 가운데 저는 곧 무언가 고통스러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심각한 얼굴로 태양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럴 때면 대화를 하고 있다가도 말을 멈추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우리 둘만 있을 때 말없이 저를 빤히 응시하며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아직은 그것을 마음속에 눌러놓고 있기로 결심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종종 당장 만나봐야 한다며 아주 긴급한 정갈로 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달려갔을 때 그는 아무런 특별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그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저를 다시 불러 세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그는 얼마 동안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그냥 가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제41장
천문학자는 그의 근심의 원인을 밝히다. 마침내 때가 되자 그는 마음속에 억눌러 놓았던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는데 우리 두 사람은 그의 집에 있는 작은 타반에 함께 앉아서 목성의 위성 하나가 은폐 현상 후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는 바람에 우리의 관측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말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가 입을 열어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물락이여, 오랫동안 나는 그대와 벗이 된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커다란 축복으로 여겨왔네. 지식이 결여된 도덕적 고결함은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며 도덕적 고결함이 결여된 지식은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라네. 나는 그대가 책임, 자비심, 경험, 그리고 꿋꿋한 의지 등에 필요한 모든 품성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보았네. 나는 오랫동안 어떤 직분 하나를 수행해 왔다네. 하지만 이 직분을 이제 곧 그만두어야 할 처지라네. 자연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뜰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지. 따라서 노쇠와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 직분을 그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나로서는 큰 기쁨일 것이네. 저는 그가 이처럼 저를 믿고 인정해 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수행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저의 큰 행복이기도 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물락이여, 믿기가 결코 쉽지 않을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게. 5년 전부터 나는 날씨를 통제하고 계절을 분배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네. 태양은 내 명령을 듣고 움직여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남북 회기선을 오갔다네. 그리고 구름도 내 요청에 따라 머금고 있던 비를 뿌렸으며 나일강 역시 내가 명하는 바에 따라 넘쳐 흘러 범람하곤 했다네. 나는 천낭성이 맹렬해지는 것을 억제했고 그 해궁이 뜨겁게 장렬하는 것을 완화시키곤 했네. 여기에 설명이 있네요. 천낭성은 여름철 더위를 일으키는 별이라 여겨졌고 그 해궁, 이거는 개자리를 말하네요. 그 해궁 역시 7월과 8월 여름철에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로 더위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천낭성이 맹렬해지는 것을 억제했고 그 해궁이 뜨겁게 장렬하는 것을 완화시키곤 했네. 바람만이 오직 모든 자연의 힘 가운데 현재까지 내 권위를 거부하고 있다네. 그래서 해마다 춘분, 추분 때의 폭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데 그것만은 아직 내 능력으로 저지하거나 억제할 수 없는 형편이라네. 어쨌든 나는 이 중차대한 직분을 은밀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해 왔으며 지상의 여러 각 나라들의 뉘우침 없이 빛과 햇빛을 고루 분배하여 주었다네. 만약 내가 구름을 특정한 지역에만 머무르게 했거나 태양을 적도의 어느 한편에다만 붙들어 놓았다면 이 지구의 절반에 그 얼마나 큰 재난이 닥쳤을지 아무도 모를 걸세. 제42장 천문학자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주장하다. 이물락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추측컨대 그는 방 안의 어두움 사이로 제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과 의심의 표정을 어느 정도 알아챈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곧 이렇게 말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내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나는 이를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네. 아마 나는 이런 책임을 맡게 된 최초의 인간일 것이네. 내가 이렇게 특별히 선택된 것을 과연 상으로 여겨야 할지 벌로 여겨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 직분을 떠맡은 이래로 나는 그 이전보다 훨씬 불행해졌기 때문이라네. 선한 일을 수행한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끝없이 경계하며 조심해야 하는 이 힘겨운 임무를 도저히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일세. 선생님, 제가 물었습니다. 이 중대한 직분이 선생님 손에 맡겨진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약 10년 전쯤이었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변화를 매일매일 관찰해 오던 나는 마침내 어떤 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네. 그것은 만약 나에게 계절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면 이 지상의 만백성에게 더욱 커다란 풍요를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네. 이 생각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네. 그래서 나는 몇 날 며칠 밤 동안 그러한 통치를 하는 상상에 빠져 이 나라 저 나라에 땅을 비옥하게 하는 소나기를 뿌려주고
또 떨어진 빗방울 하나하나만큼 적절히 비율을 맞춰 햇빛이 뒤따라 비치게 하면서 앉아 있었다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뜻만 있었을 뿐 그렇게 할 능력이 정말로 나에게 생기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네. 그런데 어느 날이었네. 뜨거운 햇빛으로 시들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였는데 문득 남쪽의 산악지대에 비를 보내서 나일강을 불어나게 하여 범람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갑자기 마음속에 솟구치는 것이었네. 소망이 간절한 나머지 상상력이 급속히 뻗어가는 것을 억제하지 못한 나는 그만 비에게 쏟아지려는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네. 그런데 그 후 내가 명령을 내린 시기와 강물이 범람한 시기를 비교한 결과 나는 구름이 내 말을 그대로 듣고 따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가 말했습니다. 비가 온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다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나일강이 언제나 똑같은 날에 불어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그가 조급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반론을 생각하지 못했겠나. 나는 오랫동안 이치를 따져가며 내 확신을 반박하려 했고 가능한 한 완강하게 사실에 맞서 그것을 부정하려고 애썼네. 때로는 내가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까지 했고 그래서 만약 그대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누구한테도 감히 이 비밀을 말하지 못했을 것이네. 경이로운 것을 불가능한 것과 구분할 수 있고 믿기 어려운 것을 잘못된 것과 구분할 능력이 있는 그대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말일세. 선생님, 제가 물었습니다. 방금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그것을 그렇게 일컬으시는지요?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사실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어떤 외적 증거로도 입증해 보일 수 없기 때문일세. 나는 증명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지라 단지 확신에 찬 주장만으로는 나와 달리 그것의 진실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네. 그러므로 나는 논증에 의해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네. 내가 이 능력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는 것, 즉 오래전부터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내가 매일매일 발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네. 하지만 인간의 생은 짧고 나에게는 노쇠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나고 있으니 계절의 순환을 통제하는 자인 내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도 곧 닥치게 될 것이네. 그래서 후계자를 한 사람 임명하는 일이 늘 걱정으로 남아 오랫동안 마음이 괴로운 상태였다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비교하고 가늠해 보느라 주야로 여념이 없었는데 그대만큼 합당한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네. 제43장 천문학자는 이물락에게 지침을 남기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전해주는 말을 잘 듣게. 세계의 행복이 걸린 일인 만큼 그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말일세. 흔히 왕의 책무를 어려운 것이라고들 생각하는데 그것은 단지 몇백만 명의 백성만 염려하면 되는 것일세. 게다가 그가 백성들에게 끼칠 수 있는 이로움이나 해악이란 사실 별로 굉장한 것이 아니지. 그런데 바로 그런 왕의 임무가 어렵다고 한다면 자연의 운행을 좌우하고 빛과 열기를 베풀어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심려와 걱정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겠는가.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명심하여 잘 듣도록 하게. 나는 지구와 태양의 형체를 열심히 살펴 연구해 오면서 그것들의 위치를 어떻게 바꾸어 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해보았네. 때로는 지구의 축을 한쪽으로 돌려놓기도 했고 때로는 태양의 황도를 변화시켜 보기도 했네. 하지만 이 세계에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배치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네.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변경이든 그것으로 인해 어느 한 지역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 한 지역이 손해를 입게 된다네.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태양계의 멀리 떨어진 곳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일세. 그러므로 계절의 순환을 집행하면서 우쭐대고 싶은 오만에 빠져 혁신 따위를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미래의 모든 세대들에게 그대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다는 자기 만족적인 생각에 빠져 계절의 순서를 어지러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해악을 끼쳐 유명해지는 것은 조금도 바람직하지 못한 명성이네. 또한 사사로운 인정이나 이해관계에 지배되는 것은 더더욱 그대의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행위일 것이네. 결코 다른 나라에 내려줘야 할 비를 빼앗아 그대의 나라에 쏟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게 우리들에겐 나일강만으로도 충분하다네. 천문학자의 이와 같은 말에 저는 기후를 다스리는 능력이 제게 주어진다면 그 능력을 강직하고 청렴결백하게 사용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손을 한번 꼭 쥐어보고는 그만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군, 그가 말했습니다. 맡은 직분을 선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내 마음의 평온이 파괴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네.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을 마침내 이렇게 찾아내어 태양에 대한 지배 능력을 기쁜 마음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일세. 라셀라스 왕자는 이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고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러나 공주는 흥미롭다는 듯이 빙그레 미소를 지었고 페쿠아는 재미있다고 온몸을 흔들면서 웃어댔다. 이물락이 말했다. 공주님, 그리고 페쿠아 아가씨여,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할 불행을 비웃는 것은 자비롭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한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천문학자만큼 높은 지식 수준에 오르거나 훌륭한 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이 천문학자와 똑같은 불행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존하는 삶에 내재된 불확실성 가운데 가장 두렵고 끔찍한 것은 바로 이성의 불확실한 지속성입니다. 공주는 곧 진지해졌고 시녀 페쿠아도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다. 이물락의 이야기에 좀 더 깊은 영향을 받은 라셀라스는 이물락에게 그러한 정신적 질병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